아이고, 이 국을 어쩌면 좋을꼬? 내일이 제삿날인데 귀한 국을 다 엎질렀으니 이를 어찌할 셈이야? 펄펄 끓던 국물이 팔과 허리로 쏟아졌습니다. 살점이 있는 고통에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지요. 막내 며느리 초희가 부엌 바닥에 쓰러졌을 때 시어머니, 순자 부인은 달려와 며느리가 아닌 국솥을 먼저 살폈습니다. 7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을 지켰건만 쓰러진 며느리보다 엎질러진 국이 먼저였지요. 그날 밤 안채에서 돈과 비단이 사라졌는데 모든 의심이 막내 며느리에게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초희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막내 며느리인 초희의 애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지요. 화상이 채 아물지도 않은 살 위로 매가 내려칠 때마다 피가 튀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은 진실보다 무거웠고 초희의 목소리는 점점 닳아 없어졌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문 앞이 술렁였습니다. 낯선 사내 하나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행색은 수수했으나 눈빛이 고닫고 문지기조차 그를 막지 못했지요. 사내는 품에서 낡은 보퉁이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날이 이 사건에 대해 보여드리고 말씀드릴 게 있어 왔습니다. 남자의 보퉁이 안에는 해진 비단 조각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천 조각 하나가 막내 며느리의 도둑 누명을 벗길 수 있을까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 사내와 초이 사이에는 대체 어떤 인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들의 운명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럼 별별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4명의 아들을 둔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집안이 대단히 크지는 않았으나 제사만큼은 유난히 성대하게 치렀지요. 그 제사는 조상을 기리는 일이라기보다 집안의 체면을 세우는 일에 가까웠습니다. 제삿날이면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집 대문 앞을 지나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 집 안방마님인 순자 부인은 그 시선을 받으며 턱을 치켜들곤 했어요. 초희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은 21살 되던 해 늦가을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초희는 높다란 대문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이곳이 이제부터 자신의 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초희의 가슴 속에는 설렘보다 두려움이 더 컸지요. 이 혼사가 어떤 혼사인지 초의 자신이 가장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초희의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기울대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초희의 아버지는 영모 사건에 연좌되어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유배지로 끌려가셨고 그렇게 그곳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초희의 집안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도 못했어요. 역적의 집안이라는 낙인이 찍힌 탓에 혼처를 구하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런 초희에게 혼담이 들어온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지요. 물론 그 기적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이 집 막내 아들에게 시집 보내는 대신 지참금은 받지 말라는 조건이었어요. 초희의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고 초희는 그렇게 갈 곳 없는 혼사로 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초희가 시집 온 집안의 안채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스산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엌 쪽에서는 부산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솥뚜껑이 덜컹거리고 물 붓는 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지요. 시어머니 순자 부인은 안방 윗목에 반듯하게 앉아 초희를 맞았습니다. 살집이 있는 체구의 자세가 꼿꼿했고 입술은 얇게 다물어져 있었어요. 눈매가 날카로워서 말없이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분이셨지요. 초희가 큰절을 올리자 순자 부인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환영의 말도 덕담도 없이 그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만이 초희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초희는 이 집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맞이라는 이유로 상 위에 숟가락만 얹을 줄 알았어요. 밥상이 들어오면 젓가락을 들고 상이 나가면 일어서는 것이 그 사람의 하루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의 눈빛은 계산적이었고 늘 주변을 살피는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어요. 둘째 며느리는 아이를 핑계 삼아
부엌의 문턱조차 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보챈다, 아이가 아프다, 아이 젖을 물려야 한다며 늘 안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지요. 그러면서도 밥때가 되면 어김없이 상 앞에 나타났어요. 셋째 며느리는 몸이 약하다며 기침 소리를 앞세웠습니다. 콜록콜록 소리만 들리면 시어머니인 순자 부인도 더 이상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왜소한 체구에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지만 부엌일만큼은 교묘하게 피해 다녔습니다. 그 모든 빈자리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초희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부엌에서 여종 하나가 솥 앞에서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밥은 타들어가고 있었고 국은 넘치기 직전이었어요. 순자 부인이 부엌으로 들어서더니 그 광경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가 넷인데 부엌에 사람 하나 없으니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 순자 부인의 시선이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향했다가 천천히 돌아서며 초희에게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막내, 네가 젊으니 부엌일 좀 맡도록 하거라.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니었고 누가 의논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순자 부인의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눈을 피했고 셋째 며느리는 기침을 했어요. 아무도 초의를 거들지 않았고 아무도 부당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딸이 시집와서 밥이나 얻어먹으면 다행이라는 눈빛들이었어요. 그렇게 막내 며느리 초희는 그날부터 홀로 부엌 아궁이의 불 앞에 섰습니다. 새벽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쌀을 씻고 밥을 안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식솔들 아침상을 차려 올리고 나면 점심 준비가 시작되었고 점심이 끝나면 저녁 준비가 이어졌습니다. 하루가 저물 때쯤이면 초희의 손은 물집으로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밥이 맛있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어요. 상이 들어오면 젓가락이 움직이고 상이 나가면 그뿐이었습니다. 초희가 만든 음식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초희의 수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되었어요. 밤이 되어도 초희는 안채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막내야, 새벽에도 불을 지피려면 부엌에서 자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안채까지 오가는 것도 번거롭고 할 테니 그리 하도록 하거라. 순자 부인의 그 말은 물음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초희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예, 어머님,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초희는 부엌 한켠에 거적을 깔고 누웠습니다. 아궁이에 잔열이 등을 데웠고 연기 냄새가 코끝을 맴돌았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면 그 흐름이 까맣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초희는 눈을 감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것도 며느리의 도리라면 견딜 수 있으리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은 점점 늘어났어요. 제사 준비, 손님 접대, 명절 음식까지 모든 것이 초희의 몫이 되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거친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한때 단정하던 얼굴은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차분하고 단단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초희는 불 앞에 섰고 손 옆에 섰고 밤이 되면 부엌 바닥에 몸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초희에게 주어진 자리였어요. 누구도 그 자리를 빼앗아 가려 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 자리를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사람은 초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초희가 그 집에 들어온 지 어느덧 7년이 지나 있었어요. 21살이던 새색시는 30을 앞둔 안악이 되었고 곱던 손은 굳은 살과 갈라진 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집의 재산은 해마다 더 커졌습니다.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깊어져서가 아니었어요. 순자 부인의 체면이 해마다 더 높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의 가짓수가 늘어났고 전의 종류도 해마다 불어났어요.
작년에 15가지였다면 올해는 20가지, 내년에는 25가지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일손은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이제 상석에 앉아 손님을 맞는 일만 했어요. 둘째 며느리는 아이가 셋으로 늘어나면서 핑계거리도 3배가 되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기침 소리가 점점 능숙해져서 이제는 부엌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제사 준비는 온전히 초희의 몫이 되었습니다. 제삿날이 다가오면 초희는 새벽같이 일어나 장으로 향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집을 나서야 좋은 재료를 구할 수 있었거든요. 장터에서 생선을 고르고 나무를 사고 두부를 받아오면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적을 굽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어요. 기름이 튀어 팔뚝에 붉은 자국이 생겨도 칼에 손을 베어 피가 나도 초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제사도 멈추기 때문이었어요. 해가 지고 제사 시간이 다가오면 초이는 마지막 국솥을 올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휘감아도 눈을 감지 않았어요. 국물 간을 보고 건더기를 건져 올리고 불을 줄이는 것까지 한치의 빈틈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비로소 솥뚜껑을 덮을 수 있었어요. 제사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상 위의 음식만 기억했습니다. 올해 제사상이 참 풍성하구려. 전이 고르게 잘 익었소. 손맛이 좋은 집이야. 탕도 깊고 적도 잘 구워졌소. 정성이 대단하오. 그런 말들이 오갔지만 누가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순자 부인은 그 칭찬을 제 것인 양 받아들였고 손이 며느리들은 모른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이는 부엌 한켠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칭찬이 자신에게 닿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7년 동안 그랬습니다. 7년 동안 초이는 제삿날마다 새벽장을 받고 밤이 되어서야 국솥을 내려놓았어요. 7년 동안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고 7년 동안 제사상 앞에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초이가 앉는 자리는 언제나 부엌 바닥이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사를 며칠 앞두고 순자 부인이 초이를 안방으로 불렀어요. 초이는 손을 앞치마에 훔치며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어머님? 이번 제사에 쓸 비단을 꺼내려 하는데 장롱 위쪽 좀 내려다오. 초이는 고개를 숙이고 장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순자 부인이 가리키는 곳은 장롱 맨 위 칸이었어요. 초이가 발돋움을 하여 문을 열자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자 부인이 급히 소리쳤어요. 그건 만지지 말거라. 초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비단 보자기 사이로 무언가가 살짝 보였어요. 은빛으로 번쩍이는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비녀였어요. 낡았지만 세공이 정교한 은비녀 하나가 보자기 틈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순자 부인이 허둥지둥 다가와 그 보자기를 손으로 덮었습니다.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다급해 보였어요. 그건 집안의 액을 막는 물건이다. 함부로 손 떼면 안 된다. 예, 어머님. 죄송합니다. 초이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뒤숭숭했습니다. 그 은비녀를 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낯익음이 가슴을 스쳤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초이는 부엌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은비녀가 떠올랐어요. 분명 처음 보는 물건인데 왜 이렇게 낯이 익은 것일까요? 희미한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버지가 유배를 가시기 전의 일이었어요. 겨울 장터에서 있었던 일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몹시 추웠습니다. 어린 초이는 아버지 손을 잡고 장터를 걷고 있었어요.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배가 불룩한 여인이었어요. 굶주린 기색이 역력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아주머니가 아파 보여요. 그래, 불쌍하구나.
아버지는 여인에게 다가가 엽전 몇 잎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엽전으로는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장터 어기의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 사 먹으려 해도 돈이 모자랐어요. 어린 초이는 자신의 머리에 꽂힌 비녀를 만졌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은비녀였어요. 초이가 가진 것 중 가장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려도 돼요? 초희야, 그건 할머니께서 주신 거 아니냐. 아주머니 뱃속에 아기가 있잖아요. 아기가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는 잠시 초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이는 머리에서 비녀를 빼어 여인에게 내밀었어요. 비녀를 감싸고 있던 작은 비단 조각까지 함께요. 아주머니, 이거 받으세요. 아기한테 밥 사주세요.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비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어린 초이는 해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비녀가 여기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저 비슷하게 생긴 물건이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걸린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순자 부인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은비녀가 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초이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서 말은 늘 죄가 되었기에 초이는 입을 다물었어요. 궁금한 것이 있어도 묻지 않았고 이상한 것이 보여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것이 7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아남은 방법이었으니까요. 제삿날은 어김없이 돌아왔고 초이는 또다시 새벽장으로 향했습니다. 그해 가을 집안에서 가장 큰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시아버지 정대감의 아버지, 그러니까 증조부의 기일이었어요. 1년 중 가장 성대하게 치르는 제사였기에 준비할 것도 유난히 많았습니다. 제사 사흘 전부터 초이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장을 보고 낮에는 재료를 손질하고 밤에는 미리 만들어 둘 수 있는 것들을 준비했어요. 전을 부칠 반죽을 치대고 나물을 삶아두고 적에 쓸 고기를 양념에 재워 놓았습니다. 쉴 틈이 없었어요. 제사 이틀 전 초이는 몸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등골이 오슬오슬 춥더니 이마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열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이는 멈출 수 없었어요. 자신이 멈추면 제사도 멈추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 하루 전날 아침 초희의 몸은 이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고열로 손이 떨렸고 눈앞이 자꾸 하얘졌어요. 숟가락을 들어도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여종 하나가 초희의 안색을 보고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씨, 안색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잠시 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괜찮다. 내일이 제사인데 쉴 수가 있느냐. 국만 끓여놓으면 된다. 초희는 고개를 저으며 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커다란 국솥에는 뽀얗게 끓어오르는 탕이 가득 차 있었어요. 쇠고기와 물을 넣고 한참을 고운 것이었습니다. 이 탕만 완성하면 오늘 할 일은 끝이었어요. 초이는 국솥을 들어 옮기려 했습니다. 부뚜막에서 내려 식힌 뒤 간을 맞춰야 했거든요. 두 손으로 솥 손잡이를 잡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덜덜 떨리며 솥이 기울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초희의 발이 엇나갔어요. 열로 인해 어지러웠던 머리가 핑 돌았고 몸의 중심을 잃었습니다. 콰당! 국솥이 기울어지며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펄펄 끓던 탕이 초희의 팔과 허리로 쏟아져 내렸어요. 살점이 익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초희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대로 부엌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씨, 아씨. 여종의 비명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곧이어 하인들이 달려왔고 안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첫째 며느리가 부엌 문 앞에 서서 눈을 동그랗게 떴고 둘째 며느리는 입을 손으로 막은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아예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순자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순자 부인은 부엌 안을 휙 둘러보았어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초해, 쏟아진 국물, 기울어진 국솥. 그 광경을 본 순자 부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국은 어쩌느냐. 내일이 제삿날인데 국을 다 엎질렀으니 이걸 어찌한단 말이냐. 초희가 아니었습니다. 국솥이었어요. 순자 부인의 눈에는 쓰러진 며느리보다 엎질러진 국이 먼저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마님, 막내 아씨가 크게 다치셨습니다. 어서 의원을 불러야 합니다. 여종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순자 부인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어요. 의원은 무슨 의원이냐. 당장 국을 다시 끓여야 할 판에 누가 가서 고기를 더 사오너라. 어서. 초희는 바닥에 쓰러진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팔과 허리가 불에 타는 것처럼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이 있었어요. 7년을 이 집에서 부엌을 지켰건만 정작 자신이 쓰러지자 걱정받는 것은 국솥이었습니다. 초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픔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어서야 의원이 왔습니다. 그것도 순자 부인이 부른 것이 아니라 소식을 들은 막내 아들이 급히 불러온 것이었어요. 의원은 초희의 상처를 보더니 혀를 끌끌 찼습니다. 화상이 깊습니다. 팔뚝과 허리에 물집이 잡혔는데 잘못하면 곪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안정이라뇨. 내일이 제사인데요. 순자 부인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의원은 순자 부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다만 이 상태로 움직이면 상처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의원이 약을 바르고 돌아간 뒤 초희는 부엌 한켠에 거적을 깔고 누웠습니다. 안채 방으로 옮겨가자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화상을 입은 몸으로도 초희의 자리는 여전히 부엌이었습니다. 그날 밤 초희는 열과 고통 속에서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상처를 스칠 때마다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초희는 눈을 떠보려 했지만 열로 인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결국 그 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한 채 다시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안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 첫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어요. 순자 부인이 허둥지둥 안방으로 들어갔고 곧이어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장롱에 넣어둔 돈이 없어졌다. 제삿날 쓰려고 모아둔 돈이 전부 사라졌어. 둘째 며느리도 달려와 소리쳤어요. 저희 방에 있던 비단도 없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비단 5필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인들이 사방을 뒤졌고 광을 열어보고 마당을 살폈어요. 하지만 도둑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순자 부인이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분명 이 집 안에 있는 자의 소행이다. 밖에서 들어온 자라면 흔적이 있을 터인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 순간 순자 부인의 시선이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한켠에 누워있는 초희에게로요. 초희는 열에 시달리며 거적 위에 축 늘어져 있었어요. 밤새 의식이 오락가락했으니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순자 부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눈빛이었어요.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순자 부인 곁으로 다가와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초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머리 위로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요. 7년 동안 부엌을 지킨 사람에게 이 집이 어떤 누명을 씌우려 하는지 말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초희는 열이 조금 가라앉아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화상 입은 팔과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제사 뒷정리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관복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포졸 둘이 대문 앞을 지키고 있었고 관아에서 나온 듯한 관리가 순자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초희는 이상한 예감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순자 부인이 고개를 돌려 초희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평소의 냉정함과는 다른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저기 있습니다. 전현희 막내 며느리입니다. 순자 부인이 초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관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포졸들에게 손짓했어요. 저 여인을 데려가거라. 포졸들이 다가왔습니다. 초희는 영문도 모른 채 팔을 붙잡혔어요. 화상 입은 팔이었습니다. 아픔에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포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어머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초희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순자 부인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둘째 며느리는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구경하고 있었어요. 셋째 며느리는 방 안에 숨어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한 년이 무슨 잘못이냐고 묻느냐? 관아에 가서 실컷 물어보거라. 첫째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초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둑질이라니 자신이 무엇을 훔쳤단 말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저는 열에 시달리며 부엌에 누워 있었습니다. 열에 시달린 척하면서 안채를 드나들었겠지. 이 집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아는 년이 아니더냐. 둘째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초희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초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저 관리의 명에 따라 초희를 끌고 갔을 뿐이었습니다. 초희는 그렇게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 마당은 차가웠습니다. 가을볕이 비치고 있었지만 초희의 등골은 오한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열이 다 가시지 않은 몸이었습니다. 화상 자국은 여전히 붉게 부풀어 있었고 거기에 포졸들에게 끌려오며 생긴 상처가 덧나 있었어요. 관리 윤서봉이 초희 앞에 앉았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어요. 표정에 감정이 없었고 눈빛은 마치 장부를 들여다보듯 건조했습니다. 내가 정대감댁 막내 며느리냐? 예, 그렇습니다. 어젯밤 안채에서 돈과 비단이 사라졌다 하던데 내가 훔쳤느냐? 아닙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초희가 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윤서봉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대감 댁에서는 내가 범인이라 하더구나. 부엌을 드나들며 집안 사정을 훤히 아는 자가 너밖에 없다고 했다. 저는 어젯밤 열병으로 부엌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원도 불렀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의원은 해가 지기 전에 갔고 도둑은 한밤중에 들었다 하더구나. 내 말을 증명할 자가 없다. 초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자신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종조차 안채로 돌아갔고 초희는 혼자 열에 시달리며 거적 위에 누워 있었어요. 윤서봉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내 친정이 보통 집안이 아니더구나. 초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0여 년 전 영모에 연좌된 집안이라지. 아비가 유배지에서 죽었고 집안은 쫄딱 망했다더군. 그런 집에서 시집 온 년이 돈에 눈이 멀었다 해도 이상할 게 없지. 그것은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죄도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었다면 왜 유배를 갔겠느냐? 역적의 피가 도둑질을 했다 한들 놀랄 일이냐? 윤서봉의 말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초희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친정의 누명이 이제 자신의 목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자백을 받아야겠구나. 곤장을 쳐라. 윤서봉이 손을 들었습니다. 포졸들이 초희를 마당 가운데로 끌고 갔어요. 곤장 틀에 엎드려 묶였습니다. 차가운 나무가 뺨에 닿았어요. 훔쳤다고 자백하면 형을 줄여주마. 어서 불어라.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초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윤서봉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려라. 첫 번째 매가 등을 내리쳤습니다. 하는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두 번째 매가 허리를 때렸습니다. 화상 자국 바로 위였어요. 살이 다시 벗겨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훔쳤느냐? 훔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매가 이어졌습니다. 초희는 이를 악물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없는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10대가 넘어가자 초희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상 위로 채찍이 닿을 때마다 붉은 피가 배어 나왔어요. 등과 허리가 너덜너덜해지고 있었습니다. 훔쳤느냐? 훔치지 않았습니다. 초희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자꾸 닳아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관아는 증거를 찾는 곳이 아니라 자백을 받아내는 곳이었어요. 20대가 넘어가자 초희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젓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30대가 되자 의식이 끊겼습니다. 초희는 곤장 틀 위에서 축 늘어졌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신문하라. 자백할 때까지 가둬두어라. 윤서봉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포졸들이 축 늘어진 초희를 끌어다가 옥에 집어넣었어요. 차갑고 축축한 바닥이었습니다. 지푸라기 하나 깔려있지 않았어요. 초희는 옥바닥에 쓰러진 채 희미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7년을 그 집에서 살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을 지켰고 제사 때마다 혼자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단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견뎠어요. 이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도둑 누명이었습니다. 부엌을 드나들던 사람, 가장 말이 없던 사람, 가장 오래 버티던 사람. 의심은 늘 그런 쪽으로 향했어요. 역적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그 의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누명은 진실을 이기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지쳐 쓰러진 사람의 숨을 빼앗는 법이었어요. 초희는 축축한 옥바닥에 뺨을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어둠이 그녀를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 멀리 남쪽 땅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초희는 차가운 옥바닥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매일 신문이 이어졌고 매일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훔쳤느냐? 자백하라. 어디에 숨겼느냐? 초희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어요. 훔치지 않았다고 모르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관아는 진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대감 댁에서 도둑이라 지목했고 역적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증거가 없어도 자백만 받아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초희의 몸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화상 자국 위로 곤장을 맞아 상처가 굼기 시작했고 열이 다시 올랐어요. 옥에서 주는 밥은 쉰내가 났지만 그마저도 먹어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초희는 이를 악물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닷새가 흘렀습니다. 6째 날 아침 관아에서는 판결을 내리려 하고 있었어요. 자백은 받아내지 못했지만 정황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윤서봉의 판단이었습니다. 부엌을 드나들며 집 안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고 그날 밤 혼자 있었으며 알리바이를 증명할 자가 없다. 게다가 역적 집안 출신이니 돈에 눈이 멀었을 가능성이 높다. 도둑질로 판결하여 유배형에 처한다. 윤서봉이 판결문을 읽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초희는 마당에 끌려나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눈빛만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문 앞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뭐야, 저자는 누구냐? 아니, 그냥 보내드려라. 괜히 막았다가 큰일 난다. 문지기들의 목소리가 웅성거렸습니다. 윤서봉이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관아 마당으로 한 사내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행색은 수수했습니다. 짙은 회갈색 저고리에 검은 갈색 바지를 입었고 머리에는 망건을 두르고 있었어요.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얼핏 보면 장터를 오가는 평범한 상인 같았어요. 하지만 자세가 달랐습니다. 어깨가 딱 벌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투박했지만 눈빛이 깊고 고닫습니다. 말 한마디가 가벼운 자가 아니라는 것이 한눈에 느껴졌어요. 문지기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어요. 막으면 안 될 것 같은 기운이 그에게서 풍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내가 관아 마당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윤서봉이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어요. 누구냐? 무슨 일로 관아에 들어왔느냐? 소인은 강수라 합니다. 객주를 전전하며 물건을 대는 장사치입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윤서봉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강수라는 이름이 낯익었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강수, 혹시 남쪽 고을에서 군량을 대는 그 강수냐? 예, 그렇습니다.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강수는 그저 장사치가 아니었어요. 여러 고을의 물자와 군량을 관에 대는 대목상이었습니다. 관아에서 필요한 곡식, 비단, 소금, 철물 따위를 조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관아 살림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윤서봉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의 거만함이 사라지고 조심스러운 기색이 얼굴에 번졌어요. 아, 그강 대방이시구려. 어인일로 여기까지 오셨소? 이 관아에서 심리 중인 사건이 있다 들었습니다. 사건이라면 지금 이 도둑질 사건 말이오. 강수의 시선이 마당에 꿇어앉은 초희에게로 향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갈라진 입술, 너덜너덜해진 옷. 그 모습을 본 강수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저 여인이 정대감댁 막내 며느리입니까? 그렇소. 안채에서 돈과 비단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소. 증거가 있습니까? 윤서봉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어요. 다만 정황과 증언, 그리고 역적 집안 출신이라는 꼬리표뿐이었습니다. 정황 증거가 있어. 그날 밤 부엌에 혼자 있었고 집안 사정을 훤히 아는 자였소. 게다가 친정이 영모에 연좌된 집안이라 하니 정황만으로 사람을 죄인으로 몰 수 있습니까? 강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윤서봉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강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이 이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있어 왔습니다. 아는 바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강수가 품에서 작은 보퉁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천으로 쌓인 보퉁이였어요. 크기는 손바닥만 했습니다. 강수는 그것을 윤서봉 앞에 내밀었어요. 이것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윤서봉이 보퉁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을 풀자 안에서 해진 비단 조각 하나가 나왔어요. 낡고 빛바랜 조각이었지만 한때는 귀한 비단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저 헌 비단 조각 아니요? 그 비단 조각이 이 사건의 열쇠입니다. 강수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윤서봉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초희도 마당에 꿇어앉은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내였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내가 들고 온 낡은 비단 조각이 이상하게 눈에 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아주 오래전 기억 저편 어딘가에서요. 강수가 초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강수의 눈빛 속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고 오랜 기다림 같은 것이요. 날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전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뭐요? 정대감댁 안방 장롱에 은비녀 하나가 숨겨져 있다 들었습니다. 그 은비녀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윤서봉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비녀라니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강수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기에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비녀가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오? 그것을 보시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강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진 비단 조각을 손에 쥔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온 사람처럼요. 관아 마당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려던 순간 낯선 사내가 나타나 모든 것을 뒤집으려 하고 있었어요. 윤서봉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포졸들을 보내 그 은비녀를 가져오게 하겠소. 하지만 만약 헛소리였다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각오하고 있습니다. 강수의 대답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정대감 댁으로 달려갔어요. 관아 마당에는 묘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초이는 꿇어앉은 채 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저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자신을 위해 나선 것일까요? 그리고 저 낡은 비단 조각은 대체 무엇일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초희의 가슴 속에서 희미한 빛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닷새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포졸들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들려 있었어요. 순자 부인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그것이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나리. 정대감 댁 안방 장롱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포졸이 보자기를 윤서봉에게 건넸습니다. 윤서봉이 보자기를 풀자 안에서 은비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낡았지만 세공이 정교했고 은빛이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강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품에서 아까 그해진 비단 조각을 꺼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은비녀 옆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비단 조각의 찢어진 부분이 은비녀를 감싸고 있던 자국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이오? 윤서봉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강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일입니다. 겨울 장터에서 굶어 죽을 뻔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강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으로 죽었고 집안은 쫄딱 망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여인은 장터를 헤매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대로 얼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강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때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10살이 될까 말까 한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자기 머리에 꽂힌 은비녀를 빼서 여인에게 내밀었습니다. 강수의 시선이 초희에게로 향했습니다. 초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들어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겪은 것이었어요.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 밥을 사 먹으라고요. 비녀를 감싸고 있던 비단 조각까지 함께 건네주었습니다. 강수가 손에 든 비단 조각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그 비단 조각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품에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은인의 것이니 절대 잊지 말라고, 언젠가 꼭 은혜를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윤서봉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래서 그 은비녀가 여기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오? 그 어린아이가 대체 누구란 말이오? 강수가 초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인입니다. 정대감 댁 막내 며느리 초희 아씨가 바로 제 어머니를 살린 은인입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초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제야 모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겨울 장터, 쓰러진 여인, 아버지 손을 잡고 건넨 은비녀. 그 여인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던 것까지요. 그 여인은 은비녀를 팔아 목숨을 건졌고 무사히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접니다. 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생 그 은인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몇 해 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에 이 비단 조각을 쥐어주셨습니다. 은인을 꼭 찾아서 은혜를 갚으라고요. 강수가 은비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은비녀가 왜 정대감댁 안방 장롱에 있습니까? 제 어머니께서 팔았던 은비녀가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윤서봉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은비녀의 출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정대감 댁에서는 이 은비녀를 어디서 구했다 했소? 집안의 액을 막는 물건이라 했다더군요. 하지만 출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강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소인이 수소문해 본 바로는 이 은비녀는 10여 년 전 어느 전당포에서 팔려 나왔습니다. 굶주린 여인이 가져온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사들였고 어찌어찌하여 정대감댁 안방에 들어간 것입니다. 윤서봉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번 도둑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오? 관계가 있습니다. 강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비녀를 건넨 은인이 바로 저 여인입니다. 제 어머니를 살린 은인이 도둑 누명을 쓰고 곤장을 맡고 있는 겁니다. 소인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강수가 윤서봉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리, 제발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저 여인이 도둑질을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정황만으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 윤서봉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강수의 말이 맞았어요. 증거라고는 정황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비녀와 비단 조각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강수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뜻이었어요. 좋소. 다시 조사하겠소. 포졸들을 보내 정대감 댁을 수색하라. 윤서봉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포졸들이 다시 정대감 댁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안채뿐 아니라 며느리들의 방까지 샅샅이 뒤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시경쯤 지났을까요? 포졸들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보따리 여러 개가 들려 있었어요. 날이 찾았습니다. 포졸이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돈뭉치와 비단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라졌다던 바로 그것들이었습니다. 어디서 찾았느냐? 첫째 며느리 방 장롱 밑에서 돈이 나왔고 둘째 며느리 방 이불장 속에서 비단이 나왔습니다. 관아 마당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윤서봉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뭐라고?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 방에서 나왔다고? 예, 날이 틀림없습니다. 초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과 비단이 손이 형님들 방에서 나왔다니요. 그렇다면 도둑질을 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그들이었단 말입니까? 윤서봉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를 잡아들여라. 그리고 정대감 댁 순자 부인도 불러오너라. 포졸들이 달려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끌려왔어요. 그 뒤로 순자 부인도 걸어왔습니다. 셋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것들이 내 방에서 나왔다. 할 말이 있느냐? 윤서봉이 돈과 비단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둘째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 저희 방에 넣어둔 겁니다. 거짓말. 증거가 내 방에서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 윤서봉이 호통쳤습니다.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어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둑질을 한 것은 초이가 아니라 손이 며느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죄를 막내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초이는 마당에 꿇어앉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함이, 서러움이, 그리고 안도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7년을 부엌에서 버텼건만 돌아온 것이 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어요. 강수가 초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은인, 이제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초희는 고개를 들어 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10여 년 전 겨울 장터에서 건넨 작은 은비녀 하나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에는 잊히지 않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되어 돌아왔어요. 판결은 조용히 내려졌습니다. 윤서봉은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를 관아 마당에 꿇어앉히고 죄목을 읽었어요. 도둑질과 무고죄 두 가지였습니다. 남의 재물을 훔치고 그 죄를 죄 없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어요. 첫째 며느리는 안채 장롱에서 돈을 훔쳤고 둘째 며느리는 비단을 빼돌렸다. 그리고 둘은 공모하여 그 죄를 막내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웠다. 의는 도둑질에 무고죄를 더한 것이니 장 60대에 처하고 훔친 재물은 전부 몰수한다. 첫째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장 60대라니 목숨이 붙어 있어도 반쪽이 될 형벌이었어요. 둘째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리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을 인정하면 뭐 하느냐. 죄 없는 사람이 내 대신 매를 맞고 옥살이를 했다. 그 죄값을 치러야 마땅하다. 윤서봉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포졸들이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를 곤장 틀로 끌고 갔어요. 곧이어 매 때리는 소리와 비명이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초희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7년 동안 함께한 지붕 아래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초희를 도운 적이 없었고 오히려 모든 일을 떠넘기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 맞는 모습을 보는 것이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형벌이 끝나자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축 늘어진 채 끌려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도둑년, 무고년이라는 손가락질이 평생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자 부인이었습니다. 순자 부인은 직접 도둑질을 하지는 않았으나 며느리들의 죄를 묵인하고 막내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우는데 동조하였다. 이는 가장으로서 집안을 바로잡지 못한 책임이 있으니 안주인의 자리에서 물러나 근신하라. 순자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안주인의 자리에서 물러나라니 그것은 이 집안에서 더 이상 말발이 서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제사상에도 집안의 결정에도 순자 부인의 이름은 더 이상 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는 그저 며느리들의 말을 믿었을 뿐입니다.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믿었다고. 7년 동안 막내 며느리를 부엌에 가두고 부려먹으면서 그것도 믿음이었느냐? 쓰러져 화상을 입은 며느리를 보고 국속 걱정부터 했다면서 그것도 믿음이었느냐? 윤서봉의 질타에 순자 부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물러가라. 이제부터 정대감 댁의 일은 셋째 며느리가 맡을 것이다. 셋째 며느리는 이번 일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알고도 침묵한 죄가 있으니 앞으로 집안일에 힘쓰며 속죄하라. 셋째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알고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 죄가 되어 돌아왔어요. 이렇게 정대감 댁의 죄값은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강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날이 아직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강수가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품에서 낡은 문서 한 장을 꺼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에 먹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오? 10수년 전 영모 사건의 부기장부입니다. 윤서봉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모 사건이라면 초희의 친정이 연좌되었던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어디서 이런 것을 구했소? 소인이 여러 고을을 다니며 장사를 하다 보니 관아의 문서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장부를 보시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강수가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영모에 가담한 자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어요. 주모자의 이름 옆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초희 아버지의 이름도 있었어요. 여기를 보십시오. 주모자 옆에 적힌 이름들 중에 초희 아씨의 아버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신문 기록이 있는데
이분만 신문 기록이 없습니다. 윤서봉이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강수의 말이 맞았어요. 다른 연좌자들은 모두 언제 잡혀와서 언제 신문을 받았는지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희 아버지의 이름 옆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신문도 받지 않고 연좌되었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아무런 조사도 받지 못한 채 그저 이름만 올라간 것입니다. 누군가가 명단에 끼워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초희는 숨을 죽이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당시 영모 사건을 수사한 자들 중에 초희 아씨의 친정과 원한이 있던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가 명단에 이름을 끼워 넣어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강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초희 아씨의 아버지는 영모와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갔고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명은 딸에게까지 이어져 7년 동안 천대를 받게 했습니다. 윤서봉은 한참 동안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일이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역적으로 몰았다는 것은 나라의 잘못이었어요. 이 문서를 가지고 상부에 보고하겠소. 다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요. 윤서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수도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뒤 상부에서 관리가 내려왔습니다. 10수년 전 영모 사건의 기록을 다시 조사했어요. 강수가 가져온 부기장부와 당시의 신문 기록을 대조한 결과 초희 아버지가 억울하게 연좌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판결은 조용히 뒤집어졌습니다. 영모 연좌 무혐의. 그 한 줄이 적힌 문서가 초희의 손에 쥐어졌어요. 초희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자가 흐려졌어요.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0여 년이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아버지는 역적이라는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고 집안은 쫄딱 망했어요. 초희는 역적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혼처를 구하지 못해 갈 곳 없는 혼사로 시집을 왔고 7년 동안 부엌에서 종처럼 부려졌어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명이 풀렸어요. 아버지, 이제야 억울함을 벗으셨습니다. 초희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강수가 초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초희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뒤 초희가 눈물을 닦으며 강수를 바라보았어요. 어찌 이런 문서까지 구하셨습니까? 저를 위해 이토록 힘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은인께서 제 어머니를 살리셨을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뱃속 아기가 밥을 먹어야 한다며 비녀를 내미셨지요. 저는 그 은혜를 갚고 싶었을 뿐입니다. 초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여 년 전 겨울 장터에서 건넨 작은 은비녀 하나가 이렇게 큰 빛이 되어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세상에는 잊히지 않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초희는 관아 문을 나섰습니다. 맑은 햇살이 얼굴을 비추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스함이었습니다. 옥에 갇혀있던 닷새, 그리고 그 전 7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강수가 초의 곁에 다가왔습니다. 은인, 이제 어디로 가실 작정입니까? 초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대감 댁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7년을 살았던 그 집, 부엌 바닥에서 잠을 청했던 그 집으로요. 아니었습니다. 초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집으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제 발로 서고 싶습니다. 강수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물자를 대는 남쪽 고을에 빈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크지 않지만 장터 어귀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그곳에서 주막이라도 여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주막이요? 은인의 손맛이라면 분명 잘 되실 겁니다. 7년 동안 그 큰 집의 제사를 혼자 도맡으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 솜씨면 충분합니다. 초희는 강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은혜를 갚겠다고 이토록 힘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신세를 너무 많이 지는 것 같습니다. 신세가 아닙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은인 덕분입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초희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초희는 강수의 도움으로 남쪽 고을에 자리를 잡았어요. 작은 주막이었습니다. 방 2칸에 부엌 하나, 마당에는 평상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초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자신의 공간이었어요. 누구의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서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밥과 국 몇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손님도 드문드문 들어왔어요. 하지만 초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정성껏 재료를 손질했어요. 국물은 뼈를 푹 고아서 깊게 우려냈고 밥은 한 톨 한 톨 윤기가 흐르게 지었습니다. 7년 동안 쌓인 손맛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먹어본 손님은 반드시 다시 찾아왔어요. 국이 깊다, 밥이 고슬고슬하다, 반찬 간이 딱 맞는다며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주막 가봤소? 음식이 참 정갈하다더군. 아, 그 집 말이요? 장꾼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하던데 주인 안악의 손맛이 예사롭지 않다 하더이다. 장날이면 주막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객주들이 찾아왔고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들이 들렀어요. 평상마다 사람들이 앉아 밥을 먹고 국을 마셨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기도 전에 솥이 비는 날도 있었어요. 초희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정대감 댁에서 부엌 일을 할 때와는 전혀 달랐어요. 그때는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일했고 수고해도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말해주었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초희의 수고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돌아왔어요.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초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자신의 자리라는 것을요. 강수가 가끔 주막에 들렀습니다. 물자를 데러 가는 길에 잠시 쉬어간다며 국밥 한 그릇을 먹고 갔어요. 초희는 그럴 때마다 반찬을 푸짐하게 올려주었습니다. 장사는 잘 되십니까? 덕분에 잘 됩니다. 이 모든 게 은인 덕분입니다. 은인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 갚으셨습니다. 강수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딱딱하기만 하던 얼굴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은혜는 갚아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평생 마음에 품고 가는 겁니다. 초희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초희의 주막은 남쪽 고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멀리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막은 커졌고 일손도 늘었어요. 초희는 더 이상 혼자 부엌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초희를 며느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대감 댁 막내 며느리라는 이름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사람들은 초희를 그 집의 안주인이라 불렀고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초혜 아씨, 오늘도 장사 잘 되셨소? 덕분입니다. 내일도 좋은 재료 부탁드립니다. 초희는 당당했습니다. 누군가의 그늘 아래가 아니라 자신의 빛으로 서 있었어요. 한편 정대감 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형벌을 받은 뒤로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도둑년, 무고년이라는 손가락질이 평생 따라다녔어요. 순자 부인은 안주인의 자리에서 물러나 방 안에 틀어박혀 살았습니다. 예전처럼 제삿날에 체면을 세우는 일도 없어졌어요. 제사는 남았으나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성대하게 차려진 제사상도 손님들의 칭찬도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그 집안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아, 그 집 말이요? 사람을 부려 제사를 지내다가 사람에게 벌을 받은 집 아니요. 며느리를 종처럼 부려먹다가 도둑 누명까지 씌웠다지. 천벌을 받아도 싸지. 그렇게 정대감 댁은 사람들의 입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제사를 지키려 했으나 결국 집안의 이름을 지키지 못했어요. 사람을 짓밟아 올린 체면은 결국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초이는 주막 마당에 서서 꽃잎이 날리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강수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은인, 아니 초희 아씨, 행복하십니까? 초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행복합니다. 이제야 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모두 은인 덕분입니다. 아니, 강수 어르신 덕분입니다. 강수가 피식 웃었어요. 어르신은 무슨, 저도 이제 은인이라 부르지 않을 테니 편하게 불러주십시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습니다. 사람을 짓밟아 올린 집안은 제사를 지켜도 무너지고 사람을 살린 손은 끝내 자기 삶을 되찾는다고 했습니다. 초희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했어요. 10여 년 전 겨울 장터에서 건넨 작은 은비녀 하나가 목숨을 살렸고 그 목숨이 자라 다시 초희를 구했습니다. 세상에 뿌린 선한 씨앗은 반드시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초희의 삶이 증명해 주었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